박 회장의 저택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니, 겨울보다 더 차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사업 실패 이후 그는 말수가 줄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는 것조차 거부했습니다. 그의 아내 윤 여사는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던 남편이 이제는 무능한 노인으로만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하루에 서너 마디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냉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 집에 며느리 수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해외로 떠났고 수진은 혼자 시부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몇 달이면 돌아올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은 반년이 되었고 1년이 되어갔습니다. 윤 여사는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시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끝없는 잔소리. 이것도 못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수진은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 회장이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넌 참 고생이 많구나.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준다는 것, 그 따뜻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수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회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를 향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위험한 징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것이 위험인지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너무 외로웠으니까요. 너무 따뜻함이 그리웠으니까요. 윤 여사는 매주 수요일이면 교회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집엔 박 회장과 수진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공간에 머물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실에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박 회장을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천천히 오너라. 수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랐지? 괜찮아.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넌 왜 이렇게 차가운 집에서 살아야 하니?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구나.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수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은 흐릿해진 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회장은 수진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고 수진은 자신의 꿈과 상처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였으니까요. 윤 여사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고 특히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웃는 집은 망하는 법이야. 윤 여사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 여사가 급히 외출을 했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집안 정리를 하다가 윤 여사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서랍장 정리를 하던 중 수진의 손이 낡은 사진첩에 닿았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사진첩엔 충격적인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윤 여사가 아닌 다른 여자. 두 사람은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었고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뒷면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박 회장과 윤 여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윤 여사가 돌아왔고 수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뭡니까? 아버님이 결혼 초부터 바람을 피우신 건가요? 윤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 남편 얘길 꺼내. 내가 감히. 하지만 어머님, 이건 닥쳐.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윤 여사는 사진첩을 빼앗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수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시부모의 관계가 실은 금이 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박 회장도 결국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것. 며칠 후 박 회장이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 봤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볼 필요 없는 걸. 보게 해서. 아버님도 외로우셨던 거죠? 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게 참 무섭더구나.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지금 똑같은 외로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외로움이 금지된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 집 남자들은 다 같은가 봐요. 수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시아버지도 모두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위험했습니다. 너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윤 여사가 교회 수련회에 간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죠. 수진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첫째 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도 각자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밤, 박 회장이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거실에서 조용히. 수지는 자정 무렵 화장실을 가려다가 거실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왜 안 주무세요? 박 회장은 취한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안 오더구나. 넌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지는 잠을 자다가 깬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잠들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집이 감옥 같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숨이 막혀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의 방까지 따라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네, 그냥 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수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금지된 선을,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어. 그날 오후 윤 여사가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윤 여사는 집 안을 둘러보다가 수진의 방 침대 옆에 떨어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남성용 넥타이 핀. 박 회장의 것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윤 여사는 넥타이 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을 때 윤 여사가 넥타이 핀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긴 뭐야? 넥타이 핀이 장소. 내가 그걸 몰라서 묻나. 이게 왜 며느리 방에 있냐고. 윤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떨어뜨린 게 아니겠소? 내가 며느리 방에 뭐 좀 전해주다가. 거짓말하지 마. 윤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거짓말할 때 눈빛. 나 모를 줄 알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수지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넌 입 다물어. 지금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날 밤 윤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 여사는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에서 삭제되지 않은 문자 하나를. 아버님, 오늘 밤엔 조심히 들어오세요. 윤 여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윤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기계. 며칠 후 윤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로. 확실한 증거를. 그래서 집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에, 복도에, 그리고 수진의 방 앞 복도에. 박 회장도 수진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 여사는 매일 밤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면이 찍혔습니다. 박 회장이 새벽 2시에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1시간 뒤에 나오는 장면. 윤 여사는 영상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들어갈게요. 예고 없는 귀국이었습니다. 윤 여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어머니가 할 얘기가 있다. 민수가 도착한 날 윤 여사는 아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 어머니 말 들어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민수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시네요. 어머니, 그만 좀 사람들 의심하세요. 의심이 아니야. 증거가 있어. 하지만 민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예민해진 거라 생각했죠. 며칠 후 민수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을 빌리려고 한 거였습니다. 책장을 뒤지던 중 책 사이에 끼워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스카프. 여자의 스카프. 민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내의 스카프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날 밤 윤 여사가 민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봤지? 스카프. 민수는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엄마는 다 알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윤 여사는 영상 파일이 든 USB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그리고 내가 판단해. 민수는 USB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하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빈 복도만 보였죠.
하지만 새벽 2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이럴 리 없어. 1시간 뒤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민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윤 여사와 민수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불러 모아야지. 그리고 끝을 봐야 해. 저녁 7시 윤 여사는 세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박 회장과 수진 그리고 민수. 네 사람이 소파에 둘러 앉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집에 더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 여사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새벽 그리고 박 회장이 수진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민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날 그리고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까지. 윤 여사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민수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벌떡 일어나 아버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인간입니까? 민수야, 입 닥쳐요. 제 아내를 어떻게?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휘두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수야, 당신도 입 닥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가 미쳤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윤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탁! 윤 여사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는 우리 집을 망가뜨린 여자야. 수진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이번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아니, 더 나빠. 당신은 아버지잖아. 박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 순간 박 회장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윤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습니다. 박 회장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 회장은 쓰러진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윤 여사는 남편이 떠난 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치매 증세가 시작되었고 결국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이혼했습니다. 수진과의 모든 인연을 끊었죠. 홀로 아버지의 회사를 재정비하며 살아갔습니다. 감정을 죽인 채 기계처럼. 그리고 수진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방의 작은 도시로 내려가 식당을 열었습니다.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정작 주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민수의 눈물이, 윤 여사의 손바닥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낯익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윤 여사였습니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여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너 내 며느리였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윤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내 이름을 부르다 갔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그렇게 불렀지. 마지막까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수진이 무릎 꿇으려 하자 윤 여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일어나.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이제 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윤 여사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 그게 뭔지 아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말이야. 주는 게 아니야. 윤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사는 동안 견디는 거지. 매일 견디는 거야. 윤 여사는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뒤돌아보지 않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둘 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짜 미소였지만 그래도 지어야 했습니다. 식당 벽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사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그의 얼굴. 수진은 가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이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이 만든 환상이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뜨겁게 격렬하게 통제할 수 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태운 후에는 재만 남습니다. 차갑고 검고 무의미한 재. 그 재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수진도 윤 여사도 민수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며 살아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식당의 불이 하나둘 꺼집니다. 수진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버님,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붑니다. 창문이 살짝 흔들립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수진은 미소를 짓습니다. 이번엔 진짜 미소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걸 받아들인 미소.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재로 남습니다. 그 재 속에서도 사람은 살아갑니다.